Copy that money.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디지털 자산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ICO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과연 우리의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될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화딱지 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 특히. 현물은 숏이라도 치는데 현물은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불장이 오긴 올까 하시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돕니다. 지금 금, 은, 주식 같은 고평가 자산에서 크립토 같은 저평가 자산으로 분명히 또 자본이 이동한 시기가 오니까요. 여기서 남들과 확실한 차이를 만들고 싶다면은 공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마시고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 잘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디지털 자산법이 설 전에 발의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주요 법안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코인 관련 ETF 파생상품 거래 허용이 있어요. 재밌는 건 파생상품 거래 허용이 있습니다. 이건 국내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ICO 다시 허용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 발행 관련해가지고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50억 원이면은 스테이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뜯어보려면 좀 한 세월이거든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ICO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지만 딱 집어보자면은 국내 기업 주식처럼 코인 발행 허용한다. 심사를 통해가지고 국내 법인이 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코인 발행 주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으로 제한된다. 처음엔 저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ICO 재허용하면은 김치 코인들이 또 미쳐 날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 요약을 먼저 드리자면은 ICO가 흥한다 해가지고 김치 코인이 또 미친듯이 날뛸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ICO가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김치 코인의 가격이 크게 뛰진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오르긴 오를 겁니다. 투기적인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제2의 루나 이런 건 없을 거란 거예요. 제2의 루나라는 게 루나 같은 폭락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폭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들은 모두 주식시장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 이해하려면은 일단 국내 ICO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CO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에요. 초기 단계의 코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비상장 주식 혹은 공모주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2016년 17년이 ICO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규제도 없고 법적 정의도 없고 투자자 보호도 안 됐다. 실제로 2단계의 ICO들을 살펴보면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꿈과 희망만이 있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미사여구 그럴듯한 백서가 있었고 그냥 좋다면 좋다고 믿는 처돌이들이 있는 유저 커뮤니티 정도만 있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김치 스캠 발행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한 200만원 예산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0만원은 백서 제작에 쓰입니다. 지금이야 뭐 GPT도 있고 해가지고 뚝딱뚝딱 쓰지만 이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써내려면 품이 들었다. 그 인건비가 200만원이고 백서만 맡기면 코인은 공짜로 발행해주는 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씹스캠의 시대였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죠. 백서만 있으면은 수십억 땡기는 거 일도 아니다. 게임, 플랫폼, 결제, SNS 전부 다 그냥 개나 소나 들어와가지고 한탕 해먹겠다고 ICO 찍어내던 시기였어요. 기업은 물론 뭐 대학생도 하고 그냥 개발자도 하고 무법지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미쳐 돌아가니까 2017년 하반기에 ICO 전면금지 선언이 나옵니다.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세계 사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규제 자체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금지한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꽤나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구더기 때문에 장 못 담그는 거거든요. 그냥 구더기 잡겠다고 2017년 하반기에 장독 때 부셔버린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ICO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ICO 수익금은 투자자에게 환급할 것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좀 빡세게 관리했더라면 오히려 좀 반발이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ICO는 끝났었냐? 그게 아니고 해외 법인 꼼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김치코인들이 싱가폴, 스위스, 케이먼 제도에 회사를 세우고 해외 ICO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역수입되는, 그리고 우리는 해외 프로젝트입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실제로 까본다면은 개발진, 운영진은 한국인인 경우가 많았고 말 그대로 법인만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 구조가 지금까지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넥슨의 넥스페이스나 카카오 네이버의 카이아 같은 경우도 UAE 아부다비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네, 마지막 2020년에 디파이 NFT 붐이 오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IEO와 IDO가 유행을 했죠. IEO 같은 경우만 살짝 알아보자면은 기존에는 ICO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토큰만 팔아쳐먹고 실제로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IEO는 중간에 거래소가 보증을 섬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책임 주체에 변화를 줬던 그런 판매 구조였죠. 원래 있던 내용들을 공정한 분배로 포장을 한 거고, 저는 실제로 나아졌다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루나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루나의 폭락과 더불어 거래소 심사가 강화되고 재단 투명성, 그리고 김치코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국내 프로젝트는 거의 중단되게 되죠. 지금까지 ICO를 보면은 그럼 뭐야, 그냥 사기극이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모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의미 있는 시도도 존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위메이드의 위빙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했던 1세대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실패한 이유를 찾는지가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제도 개정이 되면서 ICO가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어디서 어떤 블록체인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전 사례들을 참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토큰 구조를 보고 이게 진짜 갈만한 놈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자산의 역할과 도구, 사용처, 이것을 명확하게 분리하지 못한 것이 페인이라고 봅니다.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은 클레이튼을 사람들이 많이 써줘야 됐고 위닉스를 많이 써줘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입장이라면은 가격이 뭐 최소 안정적이거나 혹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다? 하나의 자산으로 접근을 했다. 카카오가 만든 코인이 이런 식으로 카카오 주식에 투자하듯이 클레이튼에 접근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인 거고, 이거는 개발자들의 입장이었겠죠. 지금까지 등장한 시스템으로는 양방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쯤에서 대조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서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클이 어디냐? USDC의 발행처죠, 그쵸? 그리고 USDC는 스테이블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USDT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서클에서 기능적으로 발행한 이 USDC를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죠. 뭐 대체 달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게 뭐 몇십 퍼센트가 오를 거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USDC가 잘 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나오고 국채 금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입니다. 그쵸? 그럼 이것들은 다 어디로 귀속이 되냐? 서클이라는 회사 주식의 가격으로 귀속이 됩니다. 반면 클레이튼은 어땠다? 클레이라는 코인 자체가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이 기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가치를 반영하는 자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근데 서로 반대의 것을 원한다 그랬죠. 기능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길 바라고. 위믹스와 클레이튼의 사례에서 기업은 아마 이것을 제일 많이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결국 제도 하에서 이번에 신규로 발행되는 법인의 ICO들은 서클의 맥락으로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목적의 블록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을 하는 토큰이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든 올리든, 사실 내리면 더 좋겠죠.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가치들은 코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삼성이 코인을 만든다고 칩시다 여러분. A 코인이 나왔어. 얘가 잘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잘 되는 경우 토큰 가격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수익이라는 것은 법인 주체로 귀속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식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안 될 경우 이거는 코인 가격에도 당연히 악영향이고 뭐 주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A라는 것은 어쨌든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 자체에 베팅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도구를 만든 주체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ENA, 에테나라고 할게요. 에테나 같은 구조는 에테나 토큰 자체가 USDE 발행에 따라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NA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구조가 허락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인 주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인. 이 가치와 수익은 주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코인판에 참여한다 한들 해당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블록체인 그리고 뭐 코인이 시장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뜯어보면은 이게 코인판에 직접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내용에서 본 것처럼 실제는 코인이 아닌 오히려 주식 시장의 호재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놈의 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링크에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